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대한 금융비리의 실체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관객들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자를 포함해서 3천억 원 넘게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혈세를 담보로 한 사건이고 또 그 속에 등장하는 전현직 관료들도 여럿 있습니다. 결과를 면밀하게 다각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론스타 문제 짚어왔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사건 취재 중인 사회부 송재인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국회 연결해서 국민의힘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고위원회 소집을 거부한 서병수 국민의힘 전고기 의장이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새 비대위 추진과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놓고 당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의총 끝나고 가장 궁금했던 대목, 서병수 의장이 전국이 소집과 사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취 표명 여부가 궁금했는데 결국 의장직 내려놓기로 했죠? 네, 서병수 의장은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아직 전국이 소집 요구와 관련해서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서 전국이 의장직과 상임 전국이 의장, 전당대회 의장까지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고 비대위 체제는 잘못이라는 자신의 일관된 주장을 관철하고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제가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서 부당함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준 서 의장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운 것 같다며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을 겨냥한 듯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서 의장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서 새 비대위를 출범하게 될 전망입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도부와 윤두현 부의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새 비대위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겨냥해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비대위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총의를 따라주는 것이 당 구성원의 책무입니다. 밖에서 자꾸만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당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심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자신은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이자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도 일절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사흘째 권성동 직무대행과 첫 대면을 했는데 덕담을 주고받는가 했더니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오갔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도 만나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와 권성동 직무대행은 중앙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함께 하기도 한 인연이 깊은 사이인데요.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고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정부 예산안을 놓고는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2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 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두 번째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정부가 서민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요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계파와 상관없이 신망이 높은 5선의 조정식 의원이 맡게 됐고 정책위 의장은 정책 추진 안정성을 고려해 김성환 현 정책위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 첫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의 현재 혼란상을 꼬집으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고 도로 윤핵관 체제를 꾸리며 혼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가처분 인용 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8월 초의 상황을 왜 지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정 전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가처분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했지만 자신은 가처분을 진행해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사퇴해도 되는지 사퇴해도 사퇴하는 것이지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정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달 초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4일엔 3차례 ARS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종료 뒤 당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권고안이라 과반 찬성이 나오더라도 구속력은 없지만 정의당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비례대표인 만큼 거취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해서 2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보다 2년 전 진행된 위례 사업에서도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망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위례 신도시 의혹.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례 신도시 A2 8블록 개발 사업과 관련된 20여 곳이 대상입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와 분양대행업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앞서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위례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공동주택 1,100여 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보다 앞서 2013년부터 추진해 2016년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고 성남의 뜰처럼 특수 목적법인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신생 자산관리사로 사업에 참여해 300억 원대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직간접적으로 위례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위례 사업이 대장동 사업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을 넘어 위례 사업에까지 수사망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와 성남도공 전현직 실무자 등을 불러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2년 전 위례개발 사업에서도 관계자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 성남도공 관계자가 위례 개발 정보를 외부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리고 그 대가로 거금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조항은 범죄 수익도 폭넓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례 사업의 부당 개발 이익도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시민단체가 위례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 22명을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배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추가 수사 없이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 취재해온 사회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송재인 기자. 이번 의혹 영장 기각 여파를 좀 짚기 전에 여태까지 진행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좀 돌아봐야 될 텐데 결국 대선까지 좀 올라가 봐야 되죠? 네, 시점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시다시피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20대 대선을 앞둔 1월쯤이었습니다. 네. 경기도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증언이 언론을 타고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저희 YTN 기자들 역시도 취재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네. 처음에는 과잉 의전 논란으로 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처리하게 하면서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대리 처방 의혹부터 가족 심부름, 음식 배달까지 논란이 계속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구체적인 녹취록과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증언에 나섰던 공무원에게 김혜경 씨 관련 심부름 지시를 내렸던 일종의 상급자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한 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에 이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이른바 바꿔치기 결제 정황이 보도됐었습니다. 관련 녹취 준비돼 있는데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안심이 열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12만 원어치가 이제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서 결제를 하라는 정황으로 저희는 이제 혐의상 경찰은 특정을 했었는데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그리고 수행비서격인 전 사무관 배 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예, 경찰이 이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했었고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요 관계자 혐의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고발된 사람은 이재명 대표, 현 대표죠. 현 대표, 김혜경 씨, 그리고 수행비서격인 배모 씨 3명인데 경찰은 수사 결과 주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 씨 의전을 담당했던 사무관 배 씨 2명으로 특정했습니다. 네. 두 사람 혐의가 얽혀 있어서 먼저 한 명 한 명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배 씨의 대표적인 혐의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지자체 법인카드를 기존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해서 결국엔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인데요. 예. 경찰은 배 씨가 140여 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 규모로 유용한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경찰 수사 결과고요. 예. 네. 이외에도 지난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모임과 관련해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배 씨에게 적용돼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김혜경 씨 혐의를 살펴보면 예. 저를 포함해서 사실 출입 기자들이 취재해오는 동안 가장 집중해서 취재해왔고 매일같이 이제 수사기관이나 뭐 관련 변호인이나 다른 제3의 곳이나 계속 취재해왔던 게 김혜경 씨가 그래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얼마나 관여돼 있나 예.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시나 암묵적 승인이 이 과정에서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 씨의 혐의가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인카드 유용 금액은 그 규모는 앞서 배 씨가 유용한 것으로 특정된 2천만 원 가운데 18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혜경 씨 역시 배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배우자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예. 배 씨의 대표적 혐의는 업무상 배임 혐의, 김혜경 씨는 배임 교사 혐의라고 설명했는데 지난번에 김혜경 씨 과거 기자회견도 기억이 나고 두 사람 혐의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밝혀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기자회견 안 그래도 저희 녹취를 준비해놨는데 네. 저도 현장에 당시에 있었었거든요. 예.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 김혜경 씨는 지난 2월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서 관련 논란 전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었죠.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이 발언을 두고도 사실 취재 기자들은 현재까지도 당시에 말했던 져야 할 책임은 뭐였냐, 앞으로는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질문도 추가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사실 김혜경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 배 씨가 법인카드를 쓰도록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당시엔 몰랐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혐의를 부인해온 건 수행비서격인 전 사무관 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이 사실상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배 씨를 상대로 청구했던 것도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던 맥락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배 씨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전후로 해서 심사를 전후로 해서 입장이 사뭇 바뀐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당시에 침묵을 했었는데 우선 당시 화면 먼저 보시고 오시죠. 예. 저기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던 배 씨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물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긴 했지만 카드 사용과 관련 혐의는 인정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배모 씨의 입장 변화가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근거였던 거로 보이는데요. 예. 배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경기도의 피해금 전액, 그러니까 경찰 추산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이죠. 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이 이번 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거로 분석됩니다. 예. 한마디로 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자백하고 일부긴 하지만 네. 피해 변제까지 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는 떨어진다고 법원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 보면 지금 그래픽이 곧 뜰 텐데요. 법인카드 결제 자료와 통신 기록 등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만큼 배 씨가 구속 요건의 핵심이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요건을 판단하는 제일 핵심 기준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 건데, 자 그럼 이 법원의 이번 결정, 김혜경 씨 혐의에 대한 판단과 좀 연결지어서 본다면 연결되는 좀 맥락이 있을까요? 네, 일부는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법조계 일반의 시각인데요. 어제 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어떻게 전개됐나 저희 취재진이 이제 다 같이 취재를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배 씨 본인의 배임 혐의 외에도 김혜경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과연 했는지 이 두 사람의 관계성과 관련한 공방이 상당 부분 진행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알려졌거든요. 네. 검찰 측은 배 씨가 비선 실세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 만큼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이용한 게 단순히 배 씨가 개인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네. 다시 풀어서 말하면 경찰이 김혜경 씨의 배임교사 혐의 금액으로 특정했던 180만 원 외에도 추가로 더 유용 과정 전반에 두 사람이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검찰의 의심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배 씨 측과 공방이 장시간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면 현재 단계에서 배 씨를 구속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긴 어렵다고 종합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역시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했다는 혹은 공모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진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도 포함된 거로 분석했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또 김혜경 씨 수사와 관련해서 또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김혜경 씨 수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했던 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도 불가능해졌고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혜경 씨는 배임 교사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임 교사 혐의 금액은 기존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경찰이 특정한 180만 원 선에서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임박한 만큼 사실상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추가 수사를 하기보다는 혐의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협의를 거쳐가면서 해왔던 걸로 알려졌고요. 결국 김혜경 씨 혐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은 향후 법정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들어보면 오늘 혹은 내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론이 나온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일부 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검찰 송치에 따라서 또 파장이 불가피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 이제 배 씨와 김혜경 씨에 대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나 드러나긴 했지만 거의 1차 사건 결론을 내는 형식이잖아요. 검찰 송치라는 게. 그런 만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도 공개 석상에서 또 SNS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우자 김혜경 씨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반발해 왔는데요. 관련 녹취 마지막으로 듣고 오시죠.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민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로 당선된 만큼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송지인 기자 설명 중에 주어가 검찰이었다가 경찰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주어가 좀 바뀌었고 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취재해온 사회일보 송지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리는 성수품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추석 대목을 기대한 상인은 물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려던 시민들도 근심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망원시장 건어물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인과 소비자 모두 추석 앞두고 걱정이라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말린 명태나 배추, 밤과 같은 제사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일찍부터 추석을 준비하려는 손님들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른바 한가위 대목을 맞았지만 치솟은 물가에 소비자도 상인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일뿐 아니라 모든 제수 물가가 평균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30%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형편대로 조금씩 줄여가 해야죠.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걸 처리해야죠.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손님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좀 걱정이 되고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가격을 안 올린 것들도 많아서 추석에 장사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져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명절 성수품이 10% 이상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대추 10kg은 20만 원으로 15% 이상 올랐고 명태 20kg 한 상자는 52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됐습니다. 튀각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 다시마는 300g에 7천 원으로 40% 올랐습니다. 차례상에 오르는 과일과 나물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사과 10kg 한 상자는 52,92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 원 상승했고 고사리 4kg은 6천 원으로 20%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품목 가격이 오르면서 차례상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졌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분석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35개 품목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30만 1,000원, 대형 할인점은 40만 8,42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7%와 6.4%씩 올랐습니다. 이른 열대야와 폭우로 대추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명태 등 수산물 수입이 줄고 식용유 값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는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사과와 조기 등 성수품 9개 공급 물량을 평년 대비 110%까지 늘려 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계획인데요. 추석 연휴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물가 대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시장 건어물 가게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과 같은 관련 사고가 잦고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신선식품이 배송 과정에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물가 속에 유독 채소값이 폭등했는데요. 특히 시금치는 연초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비싼 가격에 잘 팔리지도 않아서 시장이나 마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걱정인 건 태풍이 오면 채소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단골 메뉴인 시금치 무침이 보이질 않습니다. 올해 초 한 단에 3, 4천 원이었던 시금치 값이 10,000원을 넘어가자 아예 팔지 않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안 팔리면 비싼 거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팔는 게 낫다는 거지. 집중호우와 무더위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하자 시장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단에 5,500원짜리는 예년과 비교해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가가 있으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수량이 없으니까 다들 악소리가 나오는데 그나마 써야 되니까. 올해 초 1kg에 7,000원이었던 시금치는 최근 3만 원까지 343% 폭등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삼겹살은 2,805원이고 시금치는 3,045원입니다. 시금치가 오히려 삼겹살보다 10% 정도 더 비싼 겁니다. 배추와 상추, 무, 양파도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여름에 덥고 장마 오고 비 오고 하면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여름철 이게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안 사게 되죠.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태풍이 오면 치솟는 채소값 가격에 더욱 부채질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경기 등이 위축되면서 7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음식점 등의 호조로 0.3% 증가했습니다. 7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며 전월 대비 0.1% 감소해 5월과 6월의 증가세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는 5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7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는데 화장품과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소매 판매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통계청은 서비스 소비를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 투자가 줄어 3.2% 감소했습니다.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하였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와 성장 둔화, 금리 인상 등 어려움이 지속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 대응과 위기관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의 소송 ISDS 사건의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6% 규모인데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10년간의 국제 분쟁, 거기에 대한 판단 결과 전해주시죠. 네, 세계은행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400쪽 분량 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920억 원대인데 론스타가 청구한 6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4.6% 수준입니다. 다만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서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를 185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론스타가 주장한 여러 손해 가운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거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아니라 HSBC에 팔았으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든지 우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때 우리 정부가 승인 심사를 미룬 게 차별적인 대우였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거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해 형사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세금으로 론스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의 정부 대응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일부 인용된 배상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정 취소 신청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에 공정, 공평한 대우를 했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앞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애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 무효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접수된 판정 취소 신청 가운데 평균 10%가량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혜인 기자가 요약해준 이번 결과는 지난 10년간 분쟁에 대한 판단이지만 우리와 론스타와의 그야말로 악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논란. 하나는 헐값 매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죠. 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겨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고도 6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며 국제소송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차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한국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 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00여억 원, 최대 8,200여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I'm here voluntarily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defending Paul Yu to testify on his behalf at the trial. 론스타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자 국제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을 마친 뒤 2016년 6월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 중재인이 지병으로 사임하고 별세하는 등 우여곡절로 판정이 늦춰졌습니다. 20년에 걸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질긴 악연은 이제 판정 취소 절차라는 2라운드로 다시 접어들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특히나 이 악연 속에 등장하는 전현직 관료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들과 론스타와의 질긴 인연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은행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 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납니다. 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모피아를 비롯해서 여러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때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1심, 2심, 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 승인 한 번도 사법적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 판정 결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론스타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앞서 들으신 대로 한 총리가 김앤장의 자문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같이 말한 건데요.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는데 국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 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지 20년 만이자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먹튀 사건으로까지 불리는 론스타 사태,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론스타 사태의 전문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전 집행위원장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인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론스타 관련의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 ISDS, 이 언론에서 흔히 소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틀렸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거든요. 이게 소송이 아니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상대국 정부가 투자 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제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 강제력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한미 FTA 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독소 조항 사법권 침해라 이렇게 해서 이거 한미 FTA 당시에도 ISDS 조항은 폐기해야 된다. 이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소송이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틀린 말이고 하지만 강제력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언론에서 이걸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제언을 한번 드려봤고, 자, 이번 오늘 나온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간의 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만 뭐 앞서 보도한 대로 우리와 론스타의 악연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거든요. 저희가 좀 일지를 정리해봤는데 직접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2003년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할 당시 자격이 있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데 조선호텔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게 앞서 언급되었던 김석동, 그다음에 추경호 제도과장 등이 모여서 당시 예외 승인으로 그러니까 부실 금융기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승인 방식으로 승인을 한 거였고요. 저희들 주장은 당시도 산업자본이었다. 론스타가. 그래서 산업자본을 속이고 한국 정부를 기망했기 때문에 ISDS에서 이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이게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우리 대응 논리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나긴 20년을 좀 짧게 요약하면 외환은행 인수, 그리고 매각. 이른바 먹튀 논란, 그리고 오늘 나온 ISDS 판정까지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꼭 기억할 거는 2003년에 론스타가 1조 3천억 원의 헐값을 사들였고 그리고 2012년에 되팔았는데 바로 이번 분쟁이 바로 그 2012년 관련해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면서 이제 소송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문제 제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인수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김석동, 추경호 이분들이 다시 매각 과정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당신은 과장들이셨는데 금융위 부위원장 아니면 금융위원장으로
다시 금이 환영을 하셔가지고 네. 매각 과정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논쟁이 되었던 게 2011년도 3월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법상 벌금형을 맞으면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었으면 바로 인수 승인이 가능했을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하는 그 절차 때문에 이제 인수정당 심의를 중단을 하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 이제 중단을 하고 저희들은 그때 시민사회와 외환은행 노조가 요구했던 것들은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라. 왜냐하면 범죄자이기 때문에 매각 명령을 어차피 내리는데 네. 이 매각 명령을 다 내렸는데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징벌적 매각 명령, 즉 시장에서 매각하게 아니면 블록딜을 하게끔 해야지 전체를 하나은행에서 매각해서 그 영업권 프리엄을 챙기고 가는 것들은 오히려 먹튀다 이 주장을 했고 당시 금융위 주장은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지금 당한 ISDS처럼 분쟁을 당한다 국제소송을 당한다 네.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서 오히려 단수 매각 명령을 선택하면서 다만 하나금융이 1차 매매 계약 이후에 2차 매매 계약 2011년 11월인데요. 네. 이후에 2차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게 7,700억 정도가 매매 대금이 깎입니다. 네. 이 절차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승인을 한 거였는데 이번 결정 난 거에서 이유를 들었던 것이 그 당시 매각 가격 인하까지 금융위가 승인을 지원한 것으로 이 중재재판 판정부는 본 거죠. 그게 일부 인용됐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오늘 판단에 대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그 7,700억 원 부분도 있고요. 자, 좀 크게 보면 정부는 뭐 선박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법 쪽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선방을 한 것인가 아니면 혈세가 들어가는데 2,920억 원, 뭐 당연히 큰 돈입니다. 지금 그 이상이 이자까지 포함한 배상이 큰데 거기에 대한 좀 판단을 해보면 이번 결과에 대한 좀 큰 틀에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숫자의 함정이죠. 6조를 보고 인정된 금액이 3천억. 일부 프레임에서는 법무부가 그렇게 네. 잡아서 그런지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승소로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네. 승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부 예. 패소를 했기 때문에 3천억 가까이 이제 물어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론스타가 과장된 소송을 금액을 부풀렸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47억 달러 중에서 20억 달러가 승소 시 보전금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이겼을 때 네. 20억 달러를 달라고 한 거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국세청에 대한 과위적 처분에 따라서 7억 6천만 달러를 달라. 이것들은 당시에도 한국 정부를 법원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이겨서 일부는 받아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론스타가 노렸던 거는 15억 7천만 달러. 이게 HSB 홍콩 상하이은행으로부터 매각돼서 지연되었던 지원금이거든요. 네. 이걸 노렸지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다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철회할 경우 주는 대가. 예, 네. 아니 중재 협상하자 그냥. 이것만 주면 나가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은행과 매각 대금 깎인 거에 대해서 지연이자 포함한. 그러니까 론스타가 받으려고 했던 실제 목적 금액은 8억 7천만 달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중재 판정부의 결정에 난 금액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 5대5. 그러니까 매각은 지연했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불법 행위로 인한 지연도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5대5라고 했고 이 매각 7,700억에서 배당금은 뺀 중간에 배당 받아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뺀 금액이 네. 인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은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판단을 예, 할 때 좀 예. 있는 게 좀 왜냐면 숫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있는 게 좀 왜냐면 애초에 뻥튀기 배상금을 청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오늘 나온 배상액 2,920억 여원 플러스 185억 정도 되는 이자만 낳고 봤을 때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정부가 좀 더 대응을 잘했더라면 이거를 좀 더 줄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점이 좀 더 논리 싸움에서 아쉬웠을까요? 제가 이제 KBS가 입수한 네. 이 준비 서면이라는 문서를 이제 자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깜짝 놀랐던 게 ADS 서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그 시점은 언젠가요, 대표님? 이게 2015년도 2015년도? ISDS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론스타와 네. 대한민국 정부가 주고받는 문서인 예. 거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따지면 준비 서면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 서면에 한국은 산업자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바종구다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고 네. 론스타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안 다투기로 양쪽이 동의했다라고 이제
절차명령도 2015년 12월 21일 절차명령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깜짝 놀랐던 게 왜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도 않기로 포기했는 게 가장 의구심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 판정문을 공개한다라는 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판정문이 공개되어서 왜 승인 지연이 인정되었는지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의심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싱가포르에서 상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간의 분쟁을 다투는 제도거든요. 이것도 단심제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ISDS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하면서 하나금융에다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분쟁 조정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금융이 이깁니다. 이겼는데 결정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매각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금융은 잘못이 없다. 론스타는 철저하게 금액도 크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뜬금없는 소송이라고 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싱가포르에 가서 국제상사 제도도 활용해서 그 결정문을 ISDS에다가 제출해서 그걸로 통해서 인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판정문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즉시 이의신청해서 취소 소송하겠다. 이게 잘못하면 시간 끌기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가시려면 우선 판정문이 1차적으로 공개되면 좋겠고 그 공개에 대해서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국회에서 국정원을 문서를 갖다 비공개로 열람하듯이 국회의원들이 검증 열람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 여기 이해관계 충돌되시는 분들이 방송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추경호 금융부위원장이 지금 부총리이시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은 당시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안 한 10% 이상 초과 복로에 대한 명령을 내릴 당시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로서 이해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배제돼야 된다면 이 판단에 대한 여부는 저는 국회가 좀 먼저 검증해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과 공정하지 않겠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정문 열람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회가 좀 개입을 해서라도 판정문 열람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고요. 이게 진짜 실익이 있는 점인지 이 신청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연이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국제 분쟁이 있었을 때 공타가 걸든가 주는 이유들은 지연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 때문에 지급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검증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 검증을 통해서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당시 된다. 당사자들이 2011년도 매각 당시 당사자들이 지금 부총리에다가 경제부총리에다가 금융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다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까지 계시니까 그럼 말미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지금 전현직 관료들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얘기로 좀 잠깐만 넘어갔다 다시 또 배상학 얘기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좀 규명하고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죠. 그러니까 3천억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 푼도 아끼겠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셨는데 그 한 푼이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는지 이게 강제력과 기속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간 끌다 보면 지연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지실 분들은 지셔야 되는데 정말 매각 지연에서 매각 대금 인하에 개입을 한 거였는지 그거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싱가포르 상사 분쟁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영국에 오니까 김성유 하나금융위원장은 조금만 시간 달라. 그 가격 인하만 하면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줬는데 분쟁 판정문은 물론 하나금융 김성유 회장은 전 회장입니다. 협상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세요. 근데 그게 협상 전략이 ISDS에서는 인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금융이 사실은 실익을 보셨던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수 과정에서 7,700억의 매각 대금이 깎였기 때문에 그 실익에 대해서 하나은행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 세금이 아니라면 하나은행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에 따져보려면 결국 판정문이 공개되어서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잘잘못을 가지는데 금융당국자 당시 관료들 매각 지연에 대한 책임 저는 분명히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정치적 책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불법 행위에 따른 일이라면 이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현직 관료들만 좀 모아봤습니다만 당시 좀 금융위원장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김석동 현 뭐 법률 그 법무법인 고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혹은 법적 책임은 물어야 될 것이다. 중대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데 중대 과실을 떠나서 본인들의 과실 여부에 따른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한 번 더 간다면 감사원에서도 이 ISDS 대응이 적정했는지 지금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안 다루기로 합의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적정성 검토 등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ISDS 대응은 이게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3대 정부에 이어지는 문제,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추후 관련해서 전망해 본다면 일단 그러면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제 물론 추가 신청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세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많은 돈은 국민 세금 혈세로 투입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죠. 이게 확정이 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란과 초기에 나왔던 1호는 아니 2호였는데 2019년도 결정된 게 이란 기업과 대우 매각 관련해가지고 결정된 게 730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란 때문에 제재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원하겠다라고 세금에서 지급하는데 그 금액과는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지금 3천억이니까 국민의 세금을 투입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승소하는 길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판정을 했던 판정 내용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에서는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심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정문 공개가 진정성 회복에 제일 시금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부가 지금 이 론스타 관련 사건을 보면 여론에서 좀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그걸 비밀주의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여론의 관심을 좀 차단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정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쌍방이 다 합의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때 TF 단장이 추경호 지금 부총리시거든요. 본인은 이해상충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빠졌다. 결정의 중요한 결정은 빠졌다라고는 이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그냥 납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논리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들은 결국은 당시 당사자 책임론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 정부 세금을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승소 말고는 뒤집는 길 말고는 없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이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게 이제 법무부 120일 안에 120일 안에 그 이의 신청 기한이 120일이고 뭐 그거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앞서 취재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판정무효 신청 사유가 5가지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해당 내용에 지금 나온 내용들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절차의 정당성 등등등등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란과의 기업과의 ISDS 취소소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취소 소속에 해당되는 사유에는 판정부 구성의 잘못 아니고 명백한 권한 일탈 아니고 부패행위. 이제 부패행위가 있었다면 우리 관료들이 론스타하고 뭐가 있었느냐 이 정도인데 절차상 심각한 위반은 아닐 것 같고 판정문 이후에 쓰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게 해당되는 거는 부패행위 말고는 없는데 지금 부패행위가 뭔가 있었는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답변에서는 보면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리 같은 경우가 당시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 외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기소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범죄인도 요청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는 할 수가 있지만 관료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사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부패 행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가 보여준다면 사실 검찰 수사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론스타 사건으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ISDS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이 관련 사건이 10건으로 들었고 현재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판단, 이 결과가 또 다른 사안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큰 거 중에 남아 있는 게 엘리엇하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관련된 잘못.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쟁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쨌든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불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엘리엇과 다른 또 펀드 하나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부당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뭐 중국 투자자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네.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것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이미 4조 원대의 큰 차익을 남기고도 오히려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10년 전에 제기한 분쟁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왔고 지금 대표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희가 제목에 10년 만에 마침표 옆에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물음표를 달 만한 대목들이 여러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끝으로 아까 시댁 얘기도 하셨고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대응 포함해서 어떤 점들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비밀주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하고 네. 정부가 뭔 서로가 이게 좀 밝혀지면 안 되는 게 많은지 다른 건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공개되는 것들도 있는데 유독 론스타 건에 대해서는 비밀주의가 엄격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더 답답한 거죠. 사실 론스타가 지금 4조 6천억을 먹고 텄는데 이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것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국민은행에게 3배 이상 남기고 틀렸는데 세금도 안 내도 된다는 네. 먹튀가 이 먹튀가 만든 단어가 론스타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먹고 튀다가 나오는데 분노가 되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밀주의를 유지를 한다면 그리고 판정문 공개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공개 안 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란 기업가의 판정문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중재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1년 5월에 네.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됐는데 민변에서 중재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정부 공개 청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론스타가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론스타는 일부 언론과는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그리고 자기 입장들을 유력하게 하면서 분위기를 이롭게 가는데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 비밀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좀 공개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개하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그릇에 맞게끔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돈이 될지 정치적 책임이 될지 네. 아니면 도덕적 책임이 될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임 대표께서 말미해 주신 그 말씀이 이번 론스타 관련 뉴스를 보는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나 론스타 문제는 진실과 책임 규명이 아직 덜 됐구나라는 그렇죠. 생각까지 해봤고 국가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내일까지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자 회동에 앞서 현지 시각으로 31일에는 한미, 한일, 미일 간 양자 회동도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대통령실은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랑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해왔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바뀐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은 물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 외곽을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군부대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해온 겁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더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울타리를 넘어 몰래 공간 지역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거 침입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은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공관지역 울타리 안으로 한정되는 만큼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민간 지역에 새로운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는 기존 군사경찰대대에서 청와대 방호를 담당해온 수도방위 사령부 55경비단으로 바뀝니다. 또 부지가 방대했던 청와대는 군이 외곽, 경찰이 청와대 경내, 경호처가 관저 경계를 맡았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남동 관저 지역은 경찰을 제외하고 내부는 경호처가 통합방호는 군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이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 지적에 시한을 정해놓고 결정할 것이고 빨리 여론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 장관 발언 직후 출입 기자단에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할 것이고 다른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의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가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집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사망 2주기인 오는 9월 22일 전남 목포에서 이 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세부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족과 협의를 통해서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산 칠성파와 20세기파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지금도 이 집단 폭행이나 보복 폭행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양 조직 간 폭행 사건을 추적해 60여 명을 검거했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7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주점 앞에서 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수적 열쇠로 달아났던 칠성파 조직원은 동료를 불러 집단 폭행에 주도적으로 나선 20세기파 조직원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추격전까지 벌어지다가 부산 문현동에서 20세기파 조직원을 붙잡은 칠성파 조직원들이 흉기와 둔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사라졌습니다. 사건 8일 뒤 부산 영도구 장례식장. 이번에는 보복에 나선 20세기파 조직원 8명이 칠성파 조직원 2명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5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17일 부산 서면 유흥가에서도 양 조직 간의 패싸움이 벌어져 2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친구로 잘 알려진 부산 지역 양대 조직 간의 갈등은 지난 2006년 장례식장 집단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표면화가 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양대 조폭이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조폭의 어떤 주도권 싸움, 지금까지 이어온 알력,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촉발 요인이 있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경찰은 달아난 조직원을 추적해 모두 66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잡고 보니 절반이 넘는 36명이 그동안 관리 대상에 없던 신규 조직원이었고 대다수가 20대인 90년대생이었습니다. 집단 폭행 외에도 성매매업소 운영과 민간인 폭행, 탈퇴 조직원 보복 등 다른 범죄도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 조직폭력배 7명이 집단 폭행 사건 이후 달아났던 조직원들을 숨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상부 조직원이 개입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대대적인 조직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박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비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들을 불법으로 다시 임용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해 7월 최 의원이 감사원 재임 시절 시험과 같은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으로 채용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감사원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복귀 채용은 시험이 면제된다는 인사혁신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SK 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불까지 이어지면서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큰 폭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인명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주택가에서 전봇대 2개가 쓰러져 근처 주택과 차량을 덮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13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한전은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가산동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으로 퍼지면서 차량 4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피스텔 주민 20명이 한밤중 급히 대피했는데 소방은 차량 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자작동 놀이기구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1개 동과 제품, 기계류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려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40살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로 어젯밤 9시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마약을 찾으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 소지품에는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건물주가 공장 건물을 임대했는데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2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단 한 차례의 현장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깨보니 수상한 철제 드럼통이 나옵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10년 5개월 동안 이곳에는 전자전기부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난 뒤 건물 주변에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닥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건물주는 재작년 9월 공장주가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현장 조사도 없었습니다. 와서 꼭 조사를 해달라고 수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다른 공장도 그렇게 기름을 흘러버리는데 왜 사장님은 고소를 하고 그러느냐. 기름통과 함께 묻힐 뻔한 진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감정인 이회하에 조사한 결과 윤활유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지름 58cm, 높이 60cm의 드럼통 2개가 발견됐고 주변 오염 정도는 관련 법의 기준치를 최대 35배 이상 초과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공장 바닥에서 나온 드럼통 중 하나입니다. 이 드럼통을 만져보면 여전히 기름기가 묻어나오고 지름 6에서 7mm 정도의 구멍 50여 개가 뚫려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때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론 혐의 입증이 어려웠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지를 회복시키려면 건물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1년 전보다 27% 이상 늘었고 학대로 숨진 아동도 4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윤아 양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동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 조양 부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함께 숨지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 때문에 지난해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40명, 이 가운데 14명은 부모가 살해 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숨진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자녀의 선택권을 사실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그 자녀의 생존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아동 학대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112와 각 지자체 등에 신고된 아동 학대는 모두 5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7% 이상 늘었습니다. 교직원 신고 건수가 60% 급증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한 경우가 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지면서 83.7%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들이 집에서 여전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 내 학대가 늘어난 데다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체벌하거나 폭언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에 5명꼴로 1년 전 4명에서는 늘었지만 미국의 8.4명, 호주의 12.4명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미비점을 지속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오갈 때는 버스나 기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10만 3천여 명.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긴 했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확연해진 감소세에 힘입어 정부가 9월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합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검사받을 필요가 없고 입국한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의료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번 추석엔 모임 인원 제한 없이 가족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연휴를 맞아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 음식물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방역에는 틈이 없도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603곳, 임시선별진료소 69곳을 운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연휴 동안 하루 최대 2,300여 곳, 누적 5,300여 곳이 문을 엽니다. 모든 곳이 연휴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문 여는 원스톱 진료기관 가까운 곳에는 당번 약국도 운영해 먹는 치료제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해 연휴 기간 병상 1,200여 개를 확보하고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119를 잇는 비상연락 한 라인을 통해 활용합니다. 투석이나 분만 같은 특수치료병상도 요일별 가동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119나 시도 콜센터 120에 연락하면 문 여는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파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보건서비스부는 현지 시간 30일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던 해리스 카운티 거주 한 성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사인이 원숭이 두창으로 확인되면 미국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오늘 폐장합니다. 해수욕장은 지난달 1일 개장해 지금까지 모두 3,942만 명이 다녀갔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7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해운대였고 충남 대천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며 실무를 익히고 야간과 주말에는 대학에서 관련 이론을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별도 비용 없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아파트 관리 업체에 입사한 송석출 씨.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자 지금 회사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일이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고 일학습 병행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년 동안 말 그대로 주경야독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전문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고 했다는 게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토대를 밑바탕으로 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낮에는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저녁과 주말에는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취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소속된 회사는 정부로부터 연간 1,000만 원을 지원받고 학생들은 등록금과 교재를 지급받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 2017년 첫 신입생을 모집해 4년 만에 졸업생 100명을 배출했습니다. 업무의 고도화를 위한 지식을 우리의 대학의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습득함으로써 업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또 우리 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참여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화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처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업무 전문성까지 높일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에 직장인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타이완군이 타이완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의 무인기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이 될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10월 16일 개막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타이완군 진먼 방어사령부는 무인기 한 대가 어제 오후 진먼섬 주변 섬인 얼단 지구의 해상 통제구역 상공에 진입하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무인기는 중국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차이 잉원 총통이 어제 오후 적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공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군에 하달한 데 이어진 대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타이완군이 중국 무인기를 향해 이 같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진먼섬은 중국 샤먼시와 불과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타이완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어제 시진핑 당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의 7중 전에 즉 19기 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를 10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차 당 대회는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7중 전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여부를 확정짓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10년을 집권한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에서 총서기직에 유임돼 최소 5년 더 집권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또 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될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7명과 그들의 역할이 사실상 공개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국적 군사훈련 때 동해에서 합동작전 훈련을 합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함께 극동 해역의 동해 북부와 중부 해상에서 연해주 방면 지상군 지원과 항로와 해상 경제활동 방어를 목표로 한 상호 운용성을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 끝나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과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에선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넉 달 만에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다시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2로 지난달 95.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넉 달 만의 상승이자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를 늘리는 반면 100 이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 신뢰가 개선된 건 무엇보다 유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넘어갔던 기름값은 평균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시장도 여전히 탄탄해 지난달 기업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0만 건 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지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을 떨치기 힘듭니다.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가 65.6에서 75.1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0을 넘지 못해 경기 침체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연준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높은 금리가 적어도 내년에는 쭉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 이후 곤두박질 쳤던 뉴욕 증시는 사흘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포인트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기름값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에 주식시장 표정이 좀처럼 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30일 사망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불리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듬해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했고 1989년 12월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향년 91세로 별세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세상으로부터의 평가가 엇갈리는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냉전 체제를 끝낸다는 찬사와 함께 또 소련을 해체하고 동유럽을 서방으로 넘겼다는 이른바 배신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유재복 기자입니다. 54살의 소련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볼셰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소련을 뿌리부터 뒤흔들 새 정책을 발표합니다. 개혁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을 가리키는 글라스노스트. Больше деловитости, больше демократизма, больше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и и дисциплины. И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1985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만나 두 나라 적대 관계 청산에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이 같은 관계 개선은 4년 뒤 몰타 회담에서의 냉전 종식 선언과 1991년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 서명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 통일 역시 고르바초프의 최대 업적으로 꼽힙니다. 냉전 종식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개혁 추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3일 천하에 그쳤던 보수파의 쿠데타, 흑해 휴양지에서 가족과 함께 연금됐던 고르바초프는 급속한 권력 약화를 겪게 됩니다. 급격한 시장 경제 도입은 물가의 급등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지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선언에 이은 11개 공화국의 독립국가연합 결성으로 소련은 해체되고 고르바초프도 권력을 잃게 됩니다.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만나 국교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북방외교의 문을 여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10년 전 같은 팀 맏형과 막내에서 이제는 사령탑과 주장으로 다시 만난 프로농구 서울 삼성 은희석 감독과 이정현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2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한 이정현은 대선배 은희석과 같은 방에서 동고동락하며 프로 선수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기적 같은 우승을 함께 일궈냈고 10년 터울의 대학 선후배는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제가 신인이었는데도 저보다도 파이팅이 좋으셨고 벤치에서도 항상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좀 이렇게 항상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선배님이셨는데 이후 대학 무대에서 연세대를 최강의 자리로 이끈 은희석 감독은 이제 삼성의 사령탑을 맡아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프로농구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이정현이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건 두 선후배의 끈질긴 운명과도 같습니다. 선수로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아꼈던 그때 이제 후배 동생인데 또 이제 감독과 선수로 만나서 너무 감회가 더 새롭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일할 때 승률에 머물며 최하위의 수모를 맛본 삼성은 일찌감치 강훈련에 돌입하며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직접 구슬땀을 흘리며 목청을 높이는 45살 젊은 감독도 가장 열심히 뛰며 솔선수범하는 35살 주장도 모두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현이가 저한테는 정말 어떤 그 천군만마 같은 그런 큰 존재고 또 그러면서 후배들하고 가교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정비하는 데 있어서 큰 제가 힘을 받고 있지 않나. 강한 농구, 투지 있고 좀 이런 쉽게 물러서지 않는 변화된 그런 삼성의 모습을 제가 앞장서서 좀 후배들을 이끌어가지고 프로농구 개막까지 이제 한 달 반. 감독과 제자로 다시 만난 선후배가 맞잡은 두 손을 농구 팬들은 기대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배들 잘 부탁한다. 예, 저만 믿으십시오. YTN 허재원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에 30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광주도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경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9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28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상에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우선 태풍의 앞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는 남부와 영동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